주제로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 총장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이십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평생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에 종사하셨습니다. 이후 학내 보직으로 정부학연구소장 그리고 기획예산처장, 국제교육원장 그리고 대외부총장 이어서 최종적으로 제19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원 심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총장님 마치신 후에는요, 체제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2021년 10월에 4년제 사이버대학 설립 심사를 교육부의 신청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초대 총장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태제대학교 설립 목적이나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돈된 국가 정세고 또 세계 정세인데 그래도 앞으로 열어갈 부분은 교육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주 뜻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셔가지고 본격적인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는 자료가 지금 총장님이 좀 공개하기 좀 그런 자료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배포를 안 해드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이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종찬 이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내주신 자료도 보고 또 우당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읽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대가 격변할 때의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흥무관학교 만드시고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시대의 선각자이셨던 우당 선생님처럼 저희도 뭔가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아까 지금 우리 조준희 회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국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50년 정도 1960년대 이후에 지난 한 뭐 50년 60년 사이에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이 한 6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0배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저희가 맛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정치 민주화도 이루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일한 나라로 21세기 초반에 기록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는 태제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지만 앞부분에는 문명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당 교육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원로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이제 IT 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어제도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그 디지털 이제 뭐 신문명과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뮤카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뮤카라는 거는 이제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네 가지 단어를 이제 빼서 하는 건데 하나는 volatility는 너무 빨리 급변한다. 어제 있었던 일이 막 오늘 달라지고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너무나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빨리 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uncertain하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complexity는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변화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정치도 전 세계가 지금 이전의 시스템이 막 흔들리고 있고 제가 3주 전에 아테네에서 뉴욕타임즈하고 같이 있었던 그 포럼에 민주주의 포럼에 가 있었는데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안정적인 나라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트럼피즘이 나오고 하원 의장 쫓아내고 뭐 이런 같은 공화당 의원들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왜 일어날까?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이고요. 앰비규어티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 그래서 기업에서도 하루하루를 뭐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만 어떻게 변화할까를 고민하고 살아서 미국에서도 이 뮤카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권력도 우리 이종찬 이사님 계십니다만 권력도 급격하게 변해서 옛날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고 청와대 구중궁궐이라고 했지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왜 그러냐면 SNS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옛날에는 그 국가 권력이 정보를 독점했는데 이 정보가 순식간에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위키피디아나 뭐 위키릭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CIA 정보도 다 흘러나가는 거죠. 정보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지 못해서 권력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21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인류가 전혀 다른 인류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진선미, 행복 이런 것도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애완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게 애완이라서 그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려의 반자는 사람 인변의 반반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쪽인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가족으로 취급을 하고 가족의 개념도 달라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지만은 강아지를 내 반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성별도 바이올로지컬 섹스라고 얘기하는 남자 여자는 더 이상 치지를 않고 젠더를 따지기 때문에 보통 옛날에는 남성, 여성, 그 다음에는 뭐 그 게이, 레즈비안 이렇게 4개로만 나눴는데 이제는 그거를 12개로 나눠가지고 뭐 양성인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다가 저쪽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있고 심지어 미국의 보건부 차관은 펜스테이트 교수, 의과대학 교수인데 아버지로서 애가 둘이 있는데 뉴욕타임즈나 모든 신문에다 얘기하기를 나는 여성으로 취급해달라고 해서 she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지칭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스탠포드나 예일 대학은 모든 교수들,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이름 다음에 he, his, him, she, her, her를 써갖고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 뭔가를 다 쓰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가. 참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는 한 100년마다 시대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데 예를 들면은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세기는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1911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테일러리즘이라고 얘기해갖고 과학적 관리법으로서 생산 공정 라인을 잘게 쪼개서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산업공학, 경영학, 행정학에서 다 도입이 돼갖고 20세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로 바뀌게 됐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20세기 말쯤 돼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모든 문명을 이제 디지털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1세기에는 정보하고 네트워크화로 세상이 바뀌면서 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런 이제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뭐 물밑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젊은 엄마들은 스카이 대학만 보내면은 자기 아들이 장원급제해서 평생
양반으로서 잘 먹고 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고대 총장할 때도 연세대학교 가서 특강할 때 스카이 대학 졸업장은 앞으로 10년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능력이 있어야지 이 증은 양반 신분의 족보 따지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터 드러커는 97년에 인터뷰에서 이제 30년 뒤에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2027년 정도, 얼마 안 남았죠.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 되면 대학 절반 사라질 거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대학을 21세기에 최초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학의 개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유용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1년에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1억 가까이 등록금을 내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해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최근에는 다 커뮤니티 칼리지로 다 옮겨가고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빚을 떠안고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평생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 많이 최근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대학이 옛날에는 계몽시켜주고 깨우쳐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어졌냐 하면 unemployment factories,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디플로마, 학위라는 거는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입학시험은 지금 서서히 하버드나 스탠포드도 SAT 같은 것을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경쟁을 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클 샌더 하버드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분이 작년에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수능이지만은 미국에서 SAT 점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능력을 이제 뽑게 되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성적은 그 집안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능력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수능이나 SAT가 절대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20세기식으로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게 지식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형 강의실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30년 동안 직장에서 써먹다가 60대면 정년퇴직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10년 안에 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라이프 패턴을 지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서지학을 연구하는 세멀 압스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지식의 반감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걸 봤더니 뭘 연구를 했냐면, 도서관에서 신간 책이 나온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보나를 가지고서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everything we know has an expiration date에서 모든 우리가 아는 건 모든 게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해서 해봤더니, 물리학은 한 13년 정도 되면 신간이 아무도 안 찾아보는 책이 돼버리고, 뭐 경제학 9년, 수학 9년, 역사학 7년. 뭐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사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인문학적이라서 해석학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는 통일신라를 배웠지만 지금 애들은 통일시대라는 게 없어지고 남북조 시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것이 북조고, 이쪽은 남쪽은 신라이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로 배우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그냥 우연히 을사보호족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학생들한테 무지하게 야단 맞았고요. 을사늑약이고요. 일본 식민지는 아니고 일본은 강점기고, 이런 식으로 말들도 다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도 바뀐다, 이렇게 뭐 미국에서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이죠.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망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대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노팅엄 성당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노팅엄에 영국의 교황 교수로 갔을 때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노팅엄 센터에 호텔에 묵었더니요. 교수들이 어디 묵었냐 해서 거기 묵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큰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금요일 날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 교회가 저녁 때는 바로 바뀌었고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가운데가 이렇게 술 파는 바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돼 있습니다. 천장이 높으니까 4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뻥 뚫린 데는 이제 바로 돼 있고 그 옆에 진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가 없어요. 할머니들 7명만 뒤에 이렇게 벤치 같은 데 앉아갖고 동양 사람이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예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유럽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성당의 기능이 지금 관광지로 바뀌었지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3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육도 이제는 원격 교육이 디지털로 해갖고 에듀텍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주호 장관은 디지털 텍스트북을 만든다고 그러고 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게 됐을 때에 뭐 고려대학교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경대학에 교환 교수가 있을 때도 보면 북경대학은 사실 굉장한 관광지처럼 돼 있어서 그 전날 중국 사람들은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와서 관광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 싱귤러리티 이게 이제 한 15년 전에 레이 커즈와일이 이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인데 여러분들처럼 성공한 기업가인데 15년 전에 뭘 썼냐 하면 2045년 정도가 되면 IT의 도움에 의해 갖고 인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 그 초록색으로 보면은 인간의 지성이나 지식이 서서히 발전했는데 20세기 후반 1970년 정도부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연결이 되고 지금은 아이폰을 지금서부터 이제 15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갖고서 이것을 확 바꿔버려서 이 IT 기기가 인간의 한 50%가 내재될 것이다. 2045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냐면은 특이점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안데르탈인이 7만 년 전에 소멸이 됐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인류하고 2045년의 인류하고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50%의 IT가 내재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스마트폰 쓰고 계신데 이게 옛날 같으면 카메라, 비디오, 스테레오, 그 다음에 뭐 계산기, 그 다음에 여기 사전, 뭐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생활의 거의 10%를 얘가 내재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50%가 내재화가 됐을 때 인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싱귤러리티, 그 특이점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게 이제 AI가 만드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싱귤러리티를 얘기한 제가 첨단 과학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레이 커즈와일이 최근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2045년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까지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루에 비타민을 200개씩 먹는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레이 커즈와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사피언스 쓴 인류 문명사를 잘 설명한 유발 하라리도 2050년 정도가 되면 호모 데우스, 뭐 호모 사피언스, 호모 뭐 이렇게 쓰는데 호모 데우스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아까 뮤카의 시대라고 했는데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러는데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엄마들이 스카이 대학만 보내면은 얘의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가지고 이 변화된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흥무관학교처럼 그러니까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유생들은 서당에서만 배워야 되고 유학만 배워야 되고 저희 고려대학교도 1905년에 전문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학문도 아니다. 그래서 법률학, 이재학이 전문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양반들 뭐 이런 분들이 유생들이 머리가 길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라고 단발령을 했더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부모님한테 받은 걸 어떻게 자르느냐.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고 저항을 했던 것처럼 지금 대학들은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도 미래학부를 하나 만들려고 총장 시절에 한 1년을 준비를 해서 외국에 새롭게 변하는 학교들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는데 교수들, 학생들이 왜 그런 엘리트 학부를 따로 만드느냐. 그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지. 그래가지고 총장실 점거해서 제가 한 달 만에 포기를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기회가 돼서 태제대학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종찬 이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타다 후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0년에 죄송합니다. 1900년인데 잘못 썼네. 미스프린트가 1900년에 처음에 뉴욕의 5번가 거리에는 부활절 퍼레이드에 전부 다 마차만 있었습니다. 딱 13년 뒤에는 부활절 퍼레이드에 전부 다 헬리의 포드 자동차, T 자동차로 다 바뀌었거든요. 13년 만에. 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게 쪼개고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드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거가 1900년에 저 마차를 몰던 마부는 직업을 다 잃으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다 걱정을 했는데 사실 자동차가 나오면서 운전기사가 10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시대를 이거는 비가역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계속 막으려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제가 좀 줄여서 그래갖고 이 문명사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가면은 재미있게 읽은 책이 동경대 교수가 쓴 미디어 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대학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로서의 대학. 그게 하나가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꾼 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직지가 훨씬 고려 때 나왔으니까 훨씬 앞서서 이제는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지만 그게 우리 문화에 뿌리 내리지는 못했는데 유럽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유럽 문명사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챌린지가 지금 나오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바뀐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학은 1088년에 대학의 기원을 볼로냐 대학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고급 지식은 귀족들이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지식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상공인들도 생기면서 돈이 좀 생기니까 학생들이 우리도 귀족은 아니지만 그런 고급 지식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돈을 모아갖고 교수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시작한 것이 볼로냐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교수를 보고 교수가 있는 곳에 가서 대학에서 고급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식을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게 확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백과사전파가 나오고 지식이 보편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왜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멋있게 돼 있냐면 라틴어를 못 읽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왔다라든가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그 말만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일반 성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그런 것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를 들면 온 천하를 주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간 중심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갖고 신부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우리 속였다,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네상스 시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저기 다비드상처럼 인간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그림 그리거나 하지 못했고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민권이 나오고 권리장전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는데 그 처음 계기가 사실은 금속활자에 의한 서적에 의한 지식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런 분들이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과학을 연구하면서 나중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근대화가 나타나게 되고 왕권이 무너지게 시민혁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세계가 대부분 대통령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인류가 만든 200년밖에 안 된 창작품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왕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제퍼슨, 메디슨,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권력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립으로 나누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50년도 안 된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하다가 4년 임기제로 시작을 해갖고 연임하고서 8년 한 다음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부하들이 아니 어떻게 그만두십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이거는 또 선거로 인해서 뽑아야 되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그럼 아드님한테 넘겨줄까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내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이 입후보를 했고 거기서 투표로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청착이 돼갖고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누어진 거였거든요. 시민혁명이라고 시민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된 거였죠.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혁명이 아까 제가 그 20세기 초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했다. 대량 생산 체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숙제도 남겨줬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대량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떠안게 됐는데 우리 조준희 회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든 것도 이제 디지털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후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사전적으로 이거를 좀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권리장전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1911년에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은 포드 자동차의 포드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철강을 제공해주는 철로 만드니까 록펠러 이런 사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은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한 10년 만에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도 우리가 유사한 사항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소득이 양극화가 막 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유럽하고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스무트 홀리 액트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 애들이 안 사가서 문제다. 이거로 자유무역을 해갖고 우리도 그러면 맞겠다.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더 세계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다음에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떤 시스템까지 디자인을 했냐면 돈이 너무 쏠림 현상이 나니까 1930년대에 미국에서 소득이 100만 불 이상, 지금보다는 훨씬 옛날에 더 가치가 컸겠죠. 100만 불 이상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미국에서 93%까지 매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까지 70%까지 갔다가 레이건 때 30% 단일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가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시스템도 다 바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는 귀족들한테만 영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걷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경제 활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한테도 세금을 이제 왕이 걷고 싶은데 걷을 방법이 없는 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름이 없고 뭐 개똥이 새똥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왕이 뭘 고안해냈냐 하면 그럼 다 이제 이름을 주자. 그래갖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100개를 모아가지고 그 성을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개의 성이라고 해서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100개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사람의 경제 주체가 아니라 모여서 회사 같은 데가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얘네가 많이 번다고 얘기하고 다 거기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나는 돈이 없어요. 회사가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뭐를 만들었냐면 그러면 회사도 법적으로 사람으로 만들자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잘하지만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니까 이 이유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거기서 돈을 유럽에서 엄청 장사를 잘하는데 법인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다 세금을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최근에 통과된 게 디지털세라고 해서 10%를 이제 EU에서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뀌고요. 사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들도 막 생기고 네트워크 회사도 생기고 재택근무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리콘밸리에 돌아오지 않는 여러 기술자들이 많고 난 집에서 있을래 이러고 하는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자기의 삶이 집에서 뭘 만들고 해갖고 하는 일하는 거가 자기 삶하고 같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혹시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 가서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서 돈을 받아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식이 돼갖고 막스가 얘기하는 노동의 소외 현상, 삶하고 분리되어 있는 현상들이 20세기에 나타난 거고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삶은 잃어버리고 맨날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자. 그래서 월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21세기 중반 정도가 하면은 일하고 삶하고가 콜라보레이션 되고 같이 융합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40년대에는 미국도 70시간 일했는데 지금 유럽은 전부 다 30시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토요일이 반공일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날이 하루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 5일 근무가 됐지만 저는 이제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시골 저기 가평 설악면에 집을 짓고 아이들도 거기
전교생 38명 있는 분교에 보내고 그러면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있어서 지금 태제대학교도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목요일 날 저녁 때 들어가고 오늘같이 이제 예외적으로 금요일 날 나오는 거는 예외적인 거라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박 4일은 서울에 있고 4박 3일은 이제 가평 집에 있습니다. 근데 곧 주 4일 근무가 저는 10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저희 태제 직원들도 미래형 조직으로 바꿔서 이틀만 나와도 된다. 3일 근무하는 사람도 고용한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로 일하는 게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데 꼭 회사에 나와서 컴퓨터 하냐.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 우리 모든 직원들 데스크탑 다 없애고 전부 다 노트북으로 바뀌었고요. 집에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제가 SK 잉크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하는데 SK는 한 달에 2번 금요일 날 쉽니다. 또 제가 고문으로 있고 친하게 지내는 메디힐 그 마스크팩 하는 데는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너무 좋아하죠. 세상이 막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터전처럼 하려고 SK 지금 여기 설인동 본사 35층 건물은 코로나 나기 한 1년 전쯤에 최태원 회장이 한 2천억을 들여서 전부 다 바꿔가지고요. 뭐 구글처럼. 그래서 회사가 어느 층을 쓴다 이런 소속도 없고요. 사장들만 자기 방이 있지 상무 뭐 전무들 다 자기 방 없고 도서관 가듯이 들어가면 층에다가 자기 증 찍어가지고 어디에 앉을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면실, 피트니스 센터,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는 24시간 시리얼, 토스트, 심지어 24시간 생맥주도 먹을 수 있고요. 카페 있고 도서관 있고 음악 감상실 있고 이런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요 공간 그리고 다 세미나실 뭐 이런 걸로 다 바꾸고 했더니 공간이 오히려 3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해놓고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뭐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하는데 이걸 괜히 이렇게 킵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공유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저희 태제대학교도 작은 사이즈지만 저희도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오는 대로 오늘은 여기 앉아서 일하고 내일은 저기 앉아서 일하고 자꾸만 이제 문화를 바꿔갖고 그리고 맨날 그 위에 있는 매니저들이 밑에 사람 이렇게 얼굴만 보면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화 받다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또 야단도 맞고 뭐 불평도. 그래서 저희는 전화를 없애고 요즘 이제 모든 유통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이메일로만 문의하면 답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거기 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 친구들은 인터넷만 되면 한 달 살이를 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서 하는 친구는 저녁 한 10시 정도 되면은 접속을 해갖고 같이 일을 하다가 새벽 한 5시까지 일하다가 그다음에 끝내고서 좀 잠잔 다음에 아침 10시부터는 뭐 박물관, 미술관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 먹고 10시부터 출근하고 동경에서도 하고 온천장에서도 일하고 왜냐하면 일하는 거는 똑같은데 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요다가 스마트시티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20세기에 이런 서울 같은 메트로폴리탄이 생긴 거는 집중해서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도 대형 건물에서 거기서 직물 공장도 있고 의류 공장도 있고 한 군데서 다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원격 교육, 원격 의료가 되면 전원에서 작은 곳에서 한 3만 명, 5만 명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스마트 시티를 2020년에 그 CES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도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21세기가 디지털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다 AI가 하면 작년에 저희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다 한다. 그럼 인간은 뭐 하지? 점점 줄어들어서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이제 유명한 미래학자를 밀라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리프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3일 근무로 바뀔 거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 일은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될 거다.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줘갖고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인류가
원래는 두 사이클, 30년 두 사이클만 살던 인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교육도 안 받으셨어요. 그냥 살면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였어요. 50, 60세 되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고요. WHO에서 2030년을 예견을 했는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하고 4년 전에 이것을 조사를 했고 했는데 2030년에 세계 장수 국가 1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몇 살이냐면 90세가 전부 다 넘게 사니까 뭐 어려서 죽는 사람, 뭐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 나면 대부분은 평균 100세를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의 그 할아버지 시대 때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안 살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교육을 받은 이유는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20세 때 받아갖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잘 키워서 60세 바톤 타치하고 자기는 10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 사이클이 더 생겼는데 50대가 다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50대가 공부해서 그 세 번째 사이클을 어떻게 살 건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 때처럼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무슨 공부냐 그런 것처럼 저희 친구들도 벌써 한 15년 전에 은퇴했고 아직도 등산 다니고 아직도 소주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등산 다닐 거니 내가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되잖아 이 30년을.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빨리 바뀌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20세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호모 루덴스라는 게 우리 인간들은 장난하고 놀이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보세요. BTS가 제일 돈 많이 버는데 걔는 놀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영화 배우들 놀면서 돈 벌고 뭐 골프 선수들 놀면서 돈 벌고 이게 무슨 뭐 상산품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전부 다 로봇이나 AI한테 시켜가지고 일은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는 사회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가 이런 건데 제발 겁 좀 주지 마세요. 우리가 저출생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야 노인들 오래 사는데 니네들이 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맨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대 명예교수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 거라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일본 경제와 인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도 똑같이 줄어드는데 이럴까? 근데 이거는 멜서스식의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의 3대 요소 아직도 얘기하면 토지, 노동, 자본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이 중요하잖아요. 인구. 근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이노베이션을 하면 10배, 2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왜 인구를 가지고 따지느냐. 젊은 애들이 20명, 30명 훨씬 이노베이션 머리만 좋으면 먹여 살릴 수 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경제 발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저 책을 썼는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타임즈에 2015년에 나왔던 유명한 표지 모델인데 올해 태어난 애가 2015년에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142살. 그러니까 30년 라이프 사이클을 5번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8살에 스카이 대학 못 갔다고 인생이 망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스카이 대학만 있습니까? 스카이 대학 가려고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10분의 1만 노력해도 와세다 게이오 대학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건데 젊은 엄마들은 아직까지도 애하고 원수 돼가면서 그렇게 싸움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좀 그걸 놔줘야 된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2030년에 우리나라가 최고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서양 음식보다 굉장히 밸런스 있게 먹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죠. 건강보험 너무 잘 돼 있죠. 매년 뭐 건강진단하죠. 텔레비 틀면은 30%가 건강에 대한 얘기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건강에 대해서 잘 챙기는 나라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저게 1위 국가로 만들어 갖고 여러 나라에서 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 2030년 되면은 다 평균 90세 이상 산다.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이김선달인데 뭐 우버 같은 데가 봉이김선달이라서 뭐 최태원 회장도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는 자동차 한 대 없고 자기네가 고용한 운전자 한 명도 없는데 그 네트워크로 연결만 소개시켜주고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거든요. 우버가. 8년 만에 14,000배가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 옛날에 미국에서는 비디오 빌려주는 게 블록버스터 같은 데인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저렇게 올라갔고요. 이거는 맨 끝에 있는 게 LG의 리모컨입니다. 근데 LG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테레비를 1년에 2,500만 대씩 팔았대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가 리모컨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무슨 돈을 버냐? 그랬더니 저게 1달러도 만드는데 안 드는데 뭘로 돈을 버냐 그랬더니 요즘 자세히 리모컨을 보시면요. 거기에 유튜브, 뭐 아마존, 넷플릭스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하나 심어줄 때보다 돈을 엄청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불만 받아도 2,500만 불을 받는 거고요. 3개 심어주고 4개 심어주면은 1억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던 일. 그리고 저거 누를 때마다 뭐 그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노래방처럼 뭐 0.001센트씩 이게 모아진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다 가능한 세대가 됐으니까 아이디어로 제조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원격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들도 그렇고 이거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굳이 시골에 있으면서 급하면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어반 모빌리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드론식의 헬리콥터가 지역에 살더라도 5분 안으로 종합병원에 옮겨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자동 운전 시스템이 다 된다라고 하면 10년, 20년 안에 다 전원에 가서 즐기면서 살지 왜 여기에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면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정년 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되니까 자기 손자 보느라고 쩔쩔매다가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까 제가 제레미 리프킨 얘기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아마 관심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니까 NFT를 이용하면 더 좋을 텐데 제레미 리프킨이 저한테 한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냐? 저도 물어봤더니 보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옆에 있거나 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 친정 엄마들 안 봐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족 보모를 하려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집에 들어와서 하면 그럼 자기는 일해야 되는데 5시에 어린이집 끝나면 어떻게 찾아오냐. 그러니까 난 못 난다. 그런 애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봐주는 건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형 아파트 단지 있으면은 정말 제가 그래서 최태원 회장한테 한 50억 정도 들여서 너무 멋있는 어린이집을 만든 다음에 우리 같은 할아버지들이 일주일에 5시간 아니면 어느 날 가서는 찾아가지 마. 우리가 재워줄게. 한 5-6명, 10명씩 데리고 같이 자주고 젊은 보모나 교사들이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애들 패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거를 제레미 리프킨은 헌혈 증서처럼 얘기했는데 이걸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이것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나중에 가서 요양원에 가고 치매 걸리면은 요양을 헌혈 증서처럼 이걸 가지고 내가 10,000시간을 쌓아놨다 그러면 10,00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면 굳이 세금 걷어서 복지 예산으로 써갖고 훈련시켜서 젊은 사람 거기다가 취업시킨다고 하지 않고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 키우는 것도 되고 노인들 요양도 되고 이 둘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강아지도 호텔에 맡기는데 왜 애들은 못 맡기냐. 맥주 마시고 12시에 들어와도 젊은 엄마들 괜찮다.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 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5년밖에 안 됐는데요.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데 이제도 아직도 유학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지만은 비행기 상용 비행기가 이제 된 게 한 5,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1981년에 스탠포드로 유학 갈 때는 제가 살던 집이 저기 암사동의 시형 아파트에 결혼해서 살았는데 13평짜리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분양가가 420만 원이고 제가 전세로 300만 원에 살았는데 제가 스탠포드 대학을 가는 그 편도 비행기 값이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비행기 표가 나왔지만 저 집사람을 제가 할 때 결혼 반지 다 팔고 그래서 갔는데 그 비행기 값이 편도에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습니다. 52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13평 아파트 전세가 한 3억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편도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방학마다 애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유학 같은 애. 저희는 3년 정도 맨날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가 스탠포드 위로 지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고향에 가보나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이 한 5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고요. 우리도 1950년대 우리가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근데 여성이 86세, 곧 90세가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AI가 작년에 나와서 난리지만 얼마 전에는 스포츠 기사는 이젠 전부 다 AI가 씁니다. 왜냐하면 경기 결과만 알면 다 분석하는 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스포츠 미디어가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다 AI로 다 바뀌었고요. 그림 그려주죠. 노래 다 만들어주죠. 저희 태제대학도 그래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 교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갖고 이제 뭐 한예종에 부탁을 할까 막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딱 생각이 난 게 그러지 말자. 일기생들이 들어와갖고 AI하고 해서 요즘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니까 일기생들이 컴피티션을 해갖고 최종 선정되는 거를 우리가 교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교과, 작곡 AI, 작사 AI로 해서 이거는 우리는 새로운 21세기형 대학으로 가자 그래갖고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의료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최고의 심장 외과 의사인 에릭 토폴이라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청진기가 사라진다. 두 번째가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인데 이제는 전부 다 AI나 이런 애들이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에 그 책 원 제목은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입니다. 이제부터는 환자가 너를 지켜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무조건 가십니까? 네이버에서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의사 만나게 되는데 의사가 헛소리 하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원격으로 다 되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지금도 저도 병원 좀 바꾸라고 제가 고대병원 많이 얘기해서 이제 미래의학으로 가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미국에서 최고인데 메이오 클리닉은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랜드 피아노에다가 그림들이 쫙 있어서 힐링 받는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바꿔라. 우리나라 병원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수납 창구가 있어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받게 만드는데 왜 이걸 여기다 놨냐? 지하로 보내든가. 그 다음에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외래에 보면 앞에 이렇게 긴 의자에서 대합실처럼 만들었는데 왜 그걸 하냐. 제가 총장할 때 봤더니 소아청소년과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데가 병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의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으면 우리도 가다 보면은 나이 드신 원로 교수님도 앉아계시면 선생님 왜 오셨어요? 맨날 인사하고 2, 30분 기다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 공간을 다 줄이고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띵동 5분 전에 해주면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30분씩 앉아갖고 기다리고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잘 못 바꿉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 게 여성 의사들이 지금 이제 영상의학과를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하는 거를 보고하는데 이게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10년 안으로 이게 전부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AI가 훨씬 더 암을 잘 발견해내고 해서 IBM이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진단을 다 AI가 할 수 있게 되는 시대로 바뀐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존재하던 직업이 이제 20세기에 없던 직업이 85%가 이제 다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재택근무 이런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 대학에 대한 얘기, 태제 대학에 대한 얘기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놀라운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이 원격 교육을 계속하면서 저 코로나 시대 때 애들 안 만나고 거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60페이지의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 뭐가 됐냐면 Reimaging the Classroom. 클래스룸이 이제 생각을 바꾸자. 꼭 클래스룸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용도 바꾸자.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Expanding the Harvard Community 이렇게 썼는데 하버드의 영역을 넓히자.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버드 학위를 주면서 나가겠다. 코넬 대학은 이미 석사 과정을 굉장히 많은 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라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한 3만 명 되던 주립 대학이 지금 17만 명이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온라인으로. 제가 미래대학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조사를 하라 해갖고 아리조나 스테이트가 제일 혁신적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년 전에 마이클 크로 총장이 처음 저랑 같이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데 가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한 30명 정도 데리고 셰익스피어를 잘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한테 가서 내가 당신한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나하고 3분의 1씩 먹읍시다. 미국의 영문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연봉으로 1억이 안 되거든요. 대개 5만 불, 7만 불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걸 팔아주겠다. 그래갖고 PD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서 해갖고 30%씩 나눠 먹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데 전 세계에서 한 학기에 2,000명이 듣는데 그거 듣는 수강료가 30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300불면 한 40만 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명이 40만 원 정도를 내니까 이게 한 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교수는 한 학기에 2억 이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이제는 마켓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하버드에서도 최근 소문에 의하면 방송국 PD를 많이 스카웃을 한대요. 세계로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스카이에 대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금 이제 호주가 자기네 경제의 산업의 1위는 철강석 같은 천원자원 파는 건데 2위가 옛날에 영어를 교육을 많이 하다가 그 유학생들 많이 유치해서 2위가 교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K-에듀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을 팔아야 되는데 전혀 못 팔고 있거든요. 유학만 가지. 그래서 거기는 이미 한번 호주 가시면 대학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의실이 없어지고 전부 다 저렇게 프로젝트 하는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서 총장 때 SK 미래관이라고 고대에다가 8층짜리 건물 한 8,000평을 줬는데 클래스룸 하나도 없고 혼자 집중 연구실과 토론실, 카페 이런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런 방식으로 토론하고 교수들이 그걸 가서 문제 해결. 사실 회사 가서도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집단적으로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5분 정도 안에 마치겠습니다. 뭐 스탠포드의 디스쿨이나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코슬린이나 뭐 이런 교수들, 스탠포드 교수들하고 같이 글로벌 포럼을 이제 매년 하려고 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교육을 뭘 해야 되나? 서울사이버대학의 젊은 교수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 AI를 안 쓰면, 챗 GPT를 안 쓰면 감점을 하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떤 데는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반드시 써야 된다. 공대에서 30년 전에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캘큘레이터 못 갖고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은 당연히 갖고 푸는 것처럼 AI 써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쓸데없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10시간씩 들이지 말고 얘한테 시키면 1분이면 하는데 너는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AI를 써라. 그래서 교육이 뭘 외워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뭐
제 나이 되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방학 때 숙제는 뭐였냐면 국어 5과에서 10과까지 5번 써오기 맨날 이런 게 숙제였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 익히겠지. 근데 지금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저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어서 이조 장관도 뭐 이제 디지털 텍스트북 한다고 하는데 저희 태제대학이 이런 모습으로 조그만 대학입니다만 완전히 온라인. 옛날에는 각자 살다가 대학이라는 캠퍼스에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면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는 완전히 거꾸로 해서 4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강의는 아무 데서나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강의는 전부 다 토론식으로 20명 이하로 영어로 교수들은 영국 캠브리지에도 있고 프린스턴에도 있고 곳곳에 교수들이 굳이 서울에 안 와도 된다. 옛날에 외국 교수 모시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 1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워크숍하고 학생들 만나고 하면 된다. 이게 한샘의 조창월 회장님이 15년 전에 뭐 만든 건물인데 오른쪽은 동양식이고 왼쪽은 서양식이라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제는 세계 정부 같은 게 나와서 그런 걸로 미중 갈등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리더를 우리 손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학교고 미래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이제는 한중일이 인구도 유럽하고 미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고 2030년이면 GDP도 훨씬 커지게 되니까 여기가 주도한다면 여기에 문명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여태까지는 형식지를 쪼개가지고 막 전공이라고 외워갖고 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암묵지 자기만의 지식을 할 것인가 이것을 키워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 때 뭐 역사, 철학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역량을 가르쳐서 개인적인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평생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서 교육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그다음에 외부적인 그 사회적인 역량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화합하는 능력. 그다음에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하모니를 이루고 서스테이너블티, 지구가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1학년 때 10개 교과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토론만 하고요. 그래서 7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20명 이하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 안에서 학생들이 그룹도 나눌 수가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그룹 쪼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안에서 다 하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은 100분 수업 시간에 20분 이상 떠들지 않고 아이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다 보고 오고 읽고 오게 하고 해서 여기서는 토론만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다 영어로 20명 이하로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되고요. 전공도 없고 교수는 되게 스탠포드, 프린스턴, 뭐 캠브리지 출신의 교수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셔가지고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저희는 정년도 없습니다. 3년마다 평가해갖고 계속해서 90세까지도 능력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행정직원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을 진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교수들 석박사급들이 학생 상담도 하고 진로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매 수업 시간을 다 녹화를 해갖고 학생들이 어떻게 발언하는가를 시간도 그래프로 다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평가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전공 없이 1학년 때는 이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를 배운 다음에 2학년부터는 IT 중심으로 하고 3, 4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관심 있는 과목을 듣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20세기 4대 강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인데 2학년 2학기부터는 그 나라에 가서 한 나라에 한 학기씩 체류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삶을 배우고 스터디 투어도 하면서 수업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듣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문명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3주 동안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이 가서 미래 문명을 배우고 4학년 1학기가 마치면 5주 동안 아테네, 로마, 피렌체, 베니스, 이스탄불 같은 데서 유럽 문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다 전액 장학금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5분위 이하 아시겠지만 국가 장학금이 10분위로 나눠져 있어서 4인 가족 6분위부터는 한 달에 730만 원 이상 받는 게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등록금을 내고 하지만 굉장히 싸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외국 학생들은 한 2천만 원 내는데 저희는 900만 원 1년에 내게 되고 그 아래는 전액 다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모든 게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도 다 무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캠퍼스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캠퍼스가 없어서 돈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도 저희는 없는 게 디지털 라이브러리 돼 있어갖고 교보문고가 저희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는 40만 권 이상의 책들이 전부 다 이북으로 돼 있어서 하는데 보통 고려대학교나 큰 대학은 1년에 도서관 운영해야 되죠. 장서 관리해야 돼서 사서가 있죠. 막 100명씩인데 한 100억이 드는데 저희는 2억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교보에 들어가서 책 빌리면은 800원 주고 빌리는데 15일 빌리는데 15일 되면 반납도 없습니다. 저절로 끊어집니다. 이북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고요. 캠퍼스가 없으니까 고려대학교는 제가 결제할 때 보면 1년에 화장실 휴지만 1억이 나가고요. 화장실에 방향제가 1억 5천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가 없으니까 전혀 돈이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신 애들이 모이는 게 외국 나가 있으면 서로 소속감이 없다 그래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일단 아침이면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교수도 만나고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에 제2캠퍼스 메타버스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세계의 문제를 토론할 때는 저희 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외국의 유명한 분들 반기문 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모셔가지고 토론하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4년을 저희가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내는데 다 투자를 해갖고 4년으로 끝났다 니네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대학에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면 5년 동안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대줄 거고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뭐 유엔이나 월드뱅크에 인턴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5년 동안은 1년에 생활비 부족한 것을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생활비 정도를 대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한샘의 주창걸 회장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데 이분의 생각은 결국은 1%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그 1%를 어느 나라가 잘 키우느냐가 관건인데 21세기가 아직도 보편교육에 평등교육에 형식지만 가르쳐주고 자기 생각도 없고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거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애들을 키워서 먹여 살리고 얘네들이 미국, 중국 애들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게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과학자로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전 우주를 품는데 지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내는 아티스트다. 예술가다. 자기를 과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술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이고 넥스트 앤서 21세기 다음의 정답을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태제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반성해야겠습니다. 어제 점심때 제가 50대 중반의 교수인데요. 교수 한 6분이 식사를 했는데 주제가 스페인 내란이었습니다. 근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요새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옛날 스페인 독감이며 코로나 이렇게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맞는데 2시간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결론은 우울해졌습니다. 예, 그런 정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염 총장님 말씀드리니까 설레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한국 교육계가 반성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차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너무 시간이 지나서 길게 못하고 한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누구 없으신가요? 네, 우리 생코의 뒤에 홍지표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미리 교수님 제자기도 해서 작년부터 태제대학교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태제대학교에서 계속 관심이 있고 미네르바 스쿨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미네르바 스쿨보다 태제대학교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어떤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도 태제대학교의 그 홍보 역할을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10년 전에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대학이 뭐 새로운 혁신적인 대학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대학은 그냥 일반적인 엘리트를 키우는 건데 저희는 철학이 궁극적으로는 이 동북아 시대로 바뀔 때에 세계가 갈등으로만 갈 거냐 이걸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세계 지도자를 키울 거냐 하는 거가 저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하고 거의 비등한 정도로 비교과가 그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갖고 여러 가지 소셜 밸류에 대한 거라든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거를 계속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네르바는 그냥 도시를 여러 군데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데 저희는 네 나라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네 나라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장학금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미네르바가 개발했던 것보다 이제 여기 혹시 이제 그 IT 쪽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게 에듀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샌디에고에서 매년 글로벌 실리콘밸리라는 데하고 같이 그 에듀텍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격 교육으로 모든 교육이 바뀌게 될 때에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저희가 아까 이제 학생들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원래 코세라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인게이지 리라고 해서 거의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딱 끝나고 나면 교수가 몇 분 발언했는지 각각의 학생들이 몇 분 발언했는지 다 통계로 나오고 그 시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돼갖고 저희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서포트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없는데 저희는 교육혁신원 안미리 교수가 좀 담당했습니다. 교육혁신원에서 교육 내용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생 성공원이라는 데서 학생들 지도해주고 글로벌 선도원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 컨텐츠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의 꿈은 대학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 자체적으로 BBC 다큐멘터리 같은 교육 보조용 그 학습 기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 20개를 만들었는데 2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주려고 이런 겁니다. 뭐 정치와 예술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은 뭐냐. 또 어떤 거는 온도계를 100도로 하는데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0도는 이제 어는 점이고 100도는 끓는 점인데 그럼 65도를 어떻게 재지? 53도는 어떻게 되지? 이거 100개를 어떻게 쪼개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과정들을 다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한테한테 주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이제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미래는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인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게 대표적인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것들을 공짜로 좀 보여주다가 나중에 많이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게 만들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서 교육 산업에 대한 거를 지금 호주가 2위의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2억 이상 되는 인구인데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관이 인도네시아 저를 이제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다. 그때 제일 가능한 것이 이 온라인 강의, 온라인 대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경영학 전공한 거기에 다시 한번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좀 대화 나누실 분들은 또 대화하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